결국은 이제 이 툴젠 CVC 브로드가 준결승을 거쳐서 브로드가 올라오고 툴젠하고 결승전이 시작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저촉 심사에서도 분명히 그런 것을 다투게 될 텐데 김 박사님 보시기에는 뭐 이런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발명을 어떻게 해야 했는가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증거를 제출해야 되고요. 실험 노트북부터 뭐 그 실험 결과물, 데이터 이런 걸 제출을 하고 그 발명자의 주장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시작이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가 진술이 있어야죠. 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뭐 동료들,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다 자기가 먼저 발명했다 그런 건데 이건 운동 경기로 표현하다 그러면 내 주먹이 제일 세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실제 챔피언은 어떻게 가려지나요? 경기가 열리고 심판 앞에서 이제 경연을 벌이죠. 거기서 승자를 이제 심판이 판정을 하죠. 똑같이 이제 이런 피텝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데요. 이제 우리 쪽에서 유리한 점은 이미 준결승전을 통해서 상대방의 패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상대방한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어요. 어떤 논리로 나올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게임의 룰을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네이처나 셀 같은데 논문을 낼 때는 실험실에서 이미 한번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개념만 가지고 나 타임머신이 이런 거야 이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뭐 특허도 출원하셨고 논문도 출원하셨고 그랬을 때 그런 거 다 있는 거죠. 그런 결과 없이 논문을 출원하면 그게 사기가 되는 거고 예. 과학자로서는 그럼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 그 툴젠하고 그 브로드와 이제 결승전이 시작됐죠. 3월 달에 시작이 됐는데 최은선 변호사님이 앞으로 이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걸까요? 이런 저촉 심사가 이제 앞으로 좀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뭐 3월 26일에 이제 CBC와 브로드의 저촉 심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툴젠과 브로드의 이제 경기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브로드가 이겼기 때문에 이제 승자와 이제 겨루는 건데, 공식적인 최초 출원이 일이 툴젠이 앞서기 때문에 툴젠이 2달 가량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툴젠이 시니어 파티가 됐고 이제 브로드가 주니어 파티가 됐죠. 그래서 주니어 파티가 먼저 이제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우리가 사실상 처음 발명한 날은 이때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쪽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공식 출원일이 2012년 12월인데 그때보다 훨씬 앞당기고 싶겠죠.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벌써 CBC와 브로드가 접촉 심사를 하면서 피텝에서 인정한 그 리덕션 투 프랙티스 날짜가 조금 툴젠보다 앞섭니다. 그러니까 10월 5일로 인정을 벌써 했어요. 그리고 지금 툴젠의 최초 출원일이 10월 23일이죠. 그러니까 뭐 한 2주가량 앞서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앞선 상황이라 하더라도 약 2주는 너무 불안하죠. 툴젠 입장에서도 23일에 출원했다는 거는 이미 몇 달 전에 이미 연구 결과는 다 나와 있는 상황일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 정도는 예상하기 때문에 훨씬 그 이전으로 우리가 이미 적어도 컨셉션은 마쳤다 내지는 컨셉션과 리덕션 투 프랙티스를 다 마쳤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툴젠도 의견서를 내서 이제 우리가 사실상 그보다도 더 앞섰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렸지만 출원하기 이전에 이미 실험적으로는 다 구현이 됐을 테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서로의 주장을 보고 서로 이제 이제 반박서를 내고 그다음 반박서에 대한 또 리스폰스를 다시 내고 그게 이제 뭐 티피컬한 브리핑 이제 과정이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히어링을 하고 지금 이제 스케줄상으로는 2027년 뭐 말이나 초에 히어링을 하고 그다음에 2027년 초쯤에 결과가 나오는 그런 수순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짧아도 2년 이상
걸릴 시간 타임라인이네요. 그렇죠. 적어도 1년 이상은 걸리고 사실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끝나고 나면 당연히 진편에서는 항소를 하겠죠. 이제 CBC의 브로드와 같은 상황이죠. 당연히 항소를 하고 또 항소가 또 한 2, 3년 가겠죠. 그럼 거기서 진편이 또 다시 그러니까는 이거는 근데 사실 항소도 뭐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항소를 해서 다툴 수 있는 거는 이미 결정된 법리에 대해서는 또 다시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항소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법리를 따라서 충분히 피텝이 맞게 심사를 했다고 하면은 똑같은 거로도 다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룹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어떤 시점에서는 끝나게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길게 소송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뭐 너무나 시간과 그런 비용 낭비가 심한 거죠. 뭐 중간에 합의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 저쪽 심사가 합의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지금 사실 브로드는 비영리 연구기관이고 그 돈을 대주는 곳은 에디타스인데 그 에디타스 1년에 2천억 이상 쓰더라고요. 현금이 지금 1,000억도 안 남았어요. 그 오히려 그 상황이 에디타스가 시총이 더 낮아요. 이 싸움을 벌이기에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예요. 소송비로 뭐 몇천억을 쓴다. 승리해도 이건 패배예요. 결국 그래서 이제 좀 더 이렇게 부드러운 주제로 넘어가서 결국 이제 제가 이 책을 보면은 우리 DNA 구조가 이렇게 이중 나선형 구조로 더블 헬릭스 구조로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 이제 염기라고 그래서 ATCG에서 아데닌, 뭐 티민, 구아닌, 시토신 그래서 A하고 T하고 결합이 되고 G하고 C하고 결합이 되는 게 정상적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 유전자 가위라는 거는 이렇게 그 약간의 결손이 있으면은 이걸 캐스9으로 절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뭐 가이드 RNA를 통해서 그 잘못된 부분을 찾아가 가지고 이 부분을 절단을 하고 새로운 걸 끼워 넣는 그런 거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예, 뭐 맞는 표현인데요. 그 잘못됐다고 해도 그 염기쌍 결합은 정상이에요. 그 C가 G, A가 T로 결합하는 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상인 사람과 비교해서 변이가 있으면, 그러니까 CG가 있어야 되는데 AT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치명적인 질환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AT를 다시 CG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이제 잘라서 고친다는 그런 개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궁금한 게 김진수 박사님은 어떻게 크리스퍼 캐스9을 이렇게 발명하시게 됐다 그럴까요? 사실은 크리스퍼 캐스9 이전에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었어요. 징크핑거 누클레이즈가 있었고 그 징크핑거 누클레이즈를 연구했던 그 선구자 랩에서 제가 포스트학을 했고 그래서 그쪽 분야를 사실은 그 누구보다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왔죠. 그러던 차에 저희는 이제 그 징크핑거를 만들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불확실성도 있고. 그래서 대안을 계속 찾았어요. 그러면서 탈렌도 개발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2008년, 9년부터 그 크리스퍼 논문을 읽었어요. 저널 클럽을 통해서. 그 수십 편을 읽으면서 요걸 우리가 유전자 가위로 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빨리 이 분야에 뛰어들어서 결국에 누구보다 앞서서 결과를 낼 수 있었고 논문도 발표하고 그 논문은 2013년 1월에 우리가 그 펑장 논문보다 3주 늦게 나왔는데 다행히도 특허는 우리가 그 한 7주 앞서서 출원을 했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선발명자를 가리는 그 미국의 특수한 제도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지만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선출원주의거든요. 우리가 먼저 출원했기 때문에 이제 유리한 상황이고 아쉬운 점은 그 오바마 그때 이제 법이 이제 바뀌었는데 그게 몇 개월만 당겨졌어도 그러면 툴젠이 선출원자니까 네. 이런 저쪽 심사 시간 낭비, 돈 낭비를 안 했겠죠. 네. 근데 그건 정해진 일이고 여기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툴젠 특허 보니까 김진수 박사님 포함해서 세 분이 발명자로 이제 등록을 하신 거로 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어떻게 하니까 되더라 뭐 그런 게 좀 있으세요? 그게 이제 십몇 년 전 일이어가지고 예. 그 날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예. 여름에 굉장히 익사이트먼트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음, 아 이거 가지고 좋은 논문 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짧은 시간에 그 이제 결과를 얻어서 논문까지 불과 한 2달 만에 끝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2012년인 거죠? 예. 12년 여름에 예. 뭐 그때 혹시 기억나시는 부분 있다면 뭐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매일매일 이제 그 대학원생들하고 이제 그 실험 계획 짜고 결과 분석하고 그러면서 신나고 재밌는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이게 저 툴젠이 또 한국의 바이오 업계에서 최초로 뭐 사실 뭐 신의 크리스퍼 캐스9는 사실은 DNA를 우리 신앙을 가진 분들은 신의 코드를 해킹했다 이런 표현도 쓸 정도로 되게 혁신적인 그런 기술이고 또 바이오의 역사를 바꿔놓을 기술일 텐데 너무 중요한 소송이 이제 결승전이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누가 먼저 최초로 구현 가능할 정도로 착상을 했는가 이게 주제거든요. 뭐 착상, 뭐 RTP로서 구현 그리고 중간에 노력이 있는데 이게 착상을 먼저 했다 그러면 이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이제 툴젠 브로드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툴젠이 시니어 파티이기 때문에 이제 브로드가 먼저 착상을 했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벌써 뭐 10월 5일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시 뒤집어서 그러면 툴젠이 내가 8월 뭐 예를 들어 10월 5일 이전에 8월에 컨셉션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내가 고안함과 동시에 구현을 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른 경우라면은 다른 기술 경우라면 내가 고안은 이때 했지만 구현은 예를 들어 시니어 파티보다 늦게 했다 그렇게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그 경우에는 내가 그 이제 고안을 한 이후부터 딜리전트하게 꾸준하게 리즈너블한 그 범위 내에서 내가 꾸준히 그 연구를 계속해서 그 리더십 투 프랙티스를 이루었다는 걸 증명을 하면 컨셉션만 앞서면 리덕션 투 프랙티스는 조금 나중이 되더라도 시니어 파티보다 나중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먼저 착상을 했는가 여기에 이슈가 있고 구현은 뭐 나중에 늦게 좀 더 했더라도 중간에 구현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 뭐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 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실험 연구 과정에 있어서도 뭐 위클리 미팅을 했다.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매주 회의를 했고 우리가 이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 뭐 시약 주문도 하고 뭐 어떤 거를 어떤 거를 뭐 재구하는 그런 뭐 어떤 기계의 뭐 로그가 남아 있다든가 또 당연히 랩 노트북은 기본이고요. 근데 랩 노트북은 약간 조금 뭐 서브젝티브 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이제 그런 오브젝티브한 기준으로 그 이제 로그에 남아 있는 기록이라든지 무슨 메타데이터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메일로 논의한 거라든지 어떤 그런 구체적인 미팅의 기록이라든지 그런 거를 토탈리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꾸준히 됐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 딜리전스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노트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인트린식 에비던스라고 해서 그런 내부적인 실질 자료가 우선이 돼야 될 테고 두 번째는 이제 엑스트린식 에비던스라고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전문가를 동원하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미국에서는? 전문가의 증언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전문가의 증언이 만약에 이 시점에서 들어온다면 아마 그 부분이 아닐까요? 그 이제 이 정도의 구현을 했을 때 이게 이제 통상의 기술자는 여기서 무엇을 더해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내가 청구항에 있는 것을 구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조금 갭이 있더라도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이 발명자가 한 일 사이에 약간의 갭이 있더라도 이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메꿀 수 있는 부분이다. 하면은 그냥 청구항을 구현한 거를 인정을 하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통상의 기술자는 구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특별한 그런 마인드를 요구하는 거라면 구현이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게 바로 CBC 경우에 내가 구현한 거는 이 부분인데 이 청구안까지 갭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피트비 판단하기에 그 갭은 통상의 기술자가 메꿀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이제 전문가가 판단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일을 했던 내가 그 당시에 일을 했었고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당시에 이 정도는 예를 들어 뭐 CBC 전문가는 이렇게 말을 했었겠죠.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 정도 진핵세포로 그 캐스9을 구현하는 것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다 하던 일이야. 그렇게 주장을 했었겠죠. 당연히 또 브로드 측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주장을 했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문가 증언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정 변리사님 보시기에는 이제 한국 기업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그렇게 뭐 이 책에서도 제가 김 박사님 나오시긴 하시지만 하여튼 그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선입견이나 또 뭐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보세요. 뭐가 중요하다고 보세요? 미국에서 이제 진짜 글로벌 메이저리그의 이 소송이 이제 결승전이 시작이 됐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럼 뭐 뭘 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입증에 대한 부분만 적어도 잘 챙길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뭐 마이너한 한국의 작은 기업이었다고 해서 그걸로 인한 부정적인 리스크는 좀 낮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제 변호사님께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이게 뭐 실험 노트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결국 배심원들이 판단하나요? 이건 어떻게? 이거 피탭에서는 피탭은 배심원들이 배심원이 하지 없고. 않습니다. 예, 피탭의 판사들이 판단을 합니다. 판사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스토리를 잘 만드냐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이 피탭 소송뿐만 아니라 뭐 일반 소송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스토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직관적으로 듣고 말이 된다. 그러면 대개는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뭐 툴젠 측에서는 내가 뭐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그런 어떤 실험 과정과 어떤 그 연구 과정을 말씀하셨지만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연구를 했고 이때 우리가 실패도 했고 성공도 뭐 이런 작은 성공도 거두었고 어떤 모멘트에 우리가 이거는 되겠다. 너무 흥미롭다. 우리가 너무 흥미로워서 매일매일 그 땡볕 여름에 나와서 우리가 일을 했다. 어떤 그런 스토리. 그런 것과 그다음에 이제 브로드는 또 브로드 나름대로의 어떤 강점이 있겠죠. 그쪽은 워낙에 규모가 크고 한 그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객관적인 어떤 기계 사용의 로그라든지 무슨 시약은 우리가 이런 걸 했고 이런 오더를 했고 이런 거를 주제로 우리가 맨날 뭐 매주 논의를 했고 어떤 구체적인 그런 거는 많겠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과연 성공을 했느냐 그 이전에 툴젠이 성공하기 이전에 성공을 했느냐 착상을 했느냐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그런 증거들과 그 다음에 어떤 스토리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그 신뢰할 만한 스토리텔링을 잘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어쨌거나 연구를 하던 당시에는 이 소송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기록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 기록을 어떻게 잘 이렇게 짜맞추어서 말이 되는 스토리로 우리가 이제 특허법에서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가. 그것이 이제 특허 변호사들이 할 일이겠죠. 김기정 변리사님은 우리 김 박사님한테 무슨 말씀 가서 어떻게 해라 이런 코치를 한다면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여주셔도 전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미 출원일 자체가 앞섰다는 것 자체가 그거에 소요되는 준비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출원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준비가 됐다는 거는 이미 컨셉션이나 구현 부분은 그보다 훨씬 앞섰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 자료만 잘 구현하시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요? 2012년은 하여튼 피말리는 경쟁을 같이 하셨던 거죠. 크리스퍼 캐스9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지 몰랐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펑장이나 뭐 이쪽이 하고 있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고요. 그 논문을 본 이 분야 사람들 많은 과학자들은 좀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 아, 툴젠의 논문. 그러니까 아니, 김지수 그 박사님. 제니퍼 다우드나 아. 샤팡티의 논문이 되게 잘 쓴 논문인데 그 마지막에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제 진핵세포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분야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굉장히 앞선 너무 나간 얘기라고 봤던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할 수 있겠다고 싶어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던 것이고 많은 그룹들은 논문만 보고 에이 이건 너무 앞선 나간 얘기다라고 지도를 안 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된다 이렇게 판단을 못했던 시절이라고. 그 2013년 1월에 이제 논문이 성공했다는 논문이 조르륵 나오면서 아 이게 되는구나. 그것도 만약 우리 논문만 나왔다 그러면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았겠는데 여러 그룹이 동시에 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되는구나라고 해서 갑자기 전 세계 과학자들, 생명과학자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노벨상을 받은 논문, 그 논문 자체에는 그 실제 진핵세포 데이터가 전혀 없고 그냥 이분들이 그 마지막 문장에 이거 가지고 그러면 진핵세포에 적용할 수 있다고 이제 과감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 그게 이렇게 그 과학자들은 되게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일단 논문을 볼 때. 그 논문을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과학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건 너무 앞서간 얘기라고 생각하고 이제 대부분 그 뭐 가설 수준, 기대와 희망 정도였는데 그걸 이제 믿고 뛰어들어서 성공한 그룹들이 이제 몇 개 있었던 거죠. 조지 처치, 펑장, 우리, 키스정 몇 그룹이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콜럼버스 달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계란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콜럼버스는 깨서 세웠듯이 사실 되돌아보면 너무나 쉬운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기존의 관념으로 보면 사실 어렵다고들 생각을 하는 뭐 그것도 크리스퍼 캐스9도 결국 그런 그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영어로는 하인드사이트, 뭐 사후적 고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지금의 기준에서 봐서는 너무나 쉬운 거지만 그 당시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네요. 아, 그렇구나.